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몸의 소리를 꺼두고 살아오셨나요?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어쩌면 당신은 생존을 위해 몸이 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스위치를 스스로 내려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구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느끼며 이 에너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색을 입히고 우리를 삶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통 내면의 에너지와 쉽게 연결되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 역시 자신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가기에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안전한 관객의 박수갈채 속에서 자신의 몸이 가진 가능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며 내면의 에너지가 이끄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하고 난 후에 신체적으로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면 그 일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희생양이 된 아이의 삶은 다릅니다. 그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내면, 즉 신체적 에너지원과 연결되는 것을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양 자녀 위에 군림하고 지배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자발적인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부모가 요구하는 틀에서 벗어나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이가 자신과의 연결을 잃지 않도록 돕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다릅니다. 그들은 아이의 에너지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하게 내세웁니다. 아이가 자신의 에너지를 표출할 때마다 부모는 날카로운 말이나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과 같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짓밟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신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자신들의 규칙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활기차게 행동하면 버릇없다고 꾸짖고 문제아로 낙인 찍습니다. 결국 희생양 아이는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스스로를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런 부모 밑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포기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 결과 내면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부모가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성인이 된 희생양 생존자들이 자신의 타고난 권리인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회복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안전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억압했던 부모의 규칙에 저항하며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함께 세워질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 꺼두었던 자신의 소리를 켜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곧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시될 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희생양 자녀를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아닌 아이가
무가치한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대하며 아이 역시 그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때 비로소 부모의 심리가 안정되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아이의 판단은 옳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이 버린 무가치함이라는 감정을 담아낼 그릇으로 희생양 자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임무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유리처럼 연약해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과장된 우월감에 복종하지 않을 때마다 무력감과 굴욕감 속으로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합니다. 아이는 이 숨막히는 현실을 배우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아이 자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신체 에너지는 부모의 무가치함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방해하고 부모의 통제에 순순히 따르려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부모와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만약 부모의 심리적 안정이 깨진다면 그 대가를 아이가 아무리 치르더라도 아이는 부모와 공유할 세상을 잃게 됩니다. 이는 아이에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과 같으며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부모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아이 자신의 신체 에너지가 부모의 안녕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희생되어야 할 것이 됩니다. 희생양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표현들을 경계하며 자라납니다. 그런 표현들은 언제나 문제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나쁜 아이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 라는 무서운 연상 공식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렇게 희생양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존재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애가 유난히 강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턱을 치켜들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으며 자신의 지배적 위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그녀는 매우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 어떻게든 이용하려 들었죠. 그녀의 남편, 즉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 열정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매정하게 버려두는 끔찍한 사람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비난에 그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얻는 정신적, 신체적 희열에 집중하는 대신 그 일을 추구할 때마다 아내가 주는 나쁜 감정과 연관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항상 아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딸은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삶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어 했죠. 거실에 있을 때면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살폈고 주변의 다양한 질감을 만지고 느끼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안에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모터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의 불복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과 의지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내면의 모터가 이끄는 대로 방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탐험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당장 자기 옆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그 말을 무시하자 어머니의 행동은 격해졌습니다. 그녀는 격분하여 아이에게 달려가 팔을 비틀어 잡아채고는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할 땐 들어야지. 이 버릇없는 행동, 더는 못 참아. 알겠어? 아이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즐겁고 활기찬 탐험이 이렇게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순간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뜨거운 낙인이 찍히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고 아이는 분노를 억누르고 울음을 터뜨리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권위가 회복되었다고 느끼고 나서야 공격을 멈췄습니다. 이런 순간이 몇 번 더 반복되자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충동을 따르는 대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몸의 소리를 끈 채 살아가는 희생양 아이의 내면 에너지는 쫓겨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투사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자신이 품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대신 발견하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느끼면서도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감탄하곤 합니다. 비록 그 아이 자신이 상당한 신체적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며 부모와의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 에너지는 반드시 외부의 다른 대상에게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와 그것을 담고 있는 자신의 일부는 계속 존재하지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희생양 아이는 지속적인 신체적 고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능력을 터득하고 나면 안전해지지만 동시에 내면은 텅 비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는 내면의 에너지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점점 귀찮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체육 시간이나 운동 경기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끝내기만을 바라게 되죠. 자신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걱정도 쉽게 생겨납니다. 작은 상처에도 마치 큰 재앙이 닥친 것처럼 느끼고 자신의 몸이 항상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을 얻기 위해 다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를 자신의 내면 에너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아이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사춘기가 되어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성적 욕망과 끌림 같은 에너지들이죠. 이 에너지들은 희생양 청소년에게 낯설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거리를 두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는 그들을 강력하게 다시 몸과 연결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적, 낭만적 관심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그 에너지를 외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말랐어, 너무 뚱뚱해, 너무 못생겼어 와 같은 생각들은 몸이 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어기제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는 10대가 되어 유아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몸에 엄청난 긴장을 지니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혼자 지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를 가득 채우는 또래들의 활기찬 에너지는 아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몸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치 오래 방치된 낡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우연히 검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크린 속 주인공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몸짓은 아이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의 움직임을 따라하며 잊고 있던 희미한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 가진 힘과 가능성에 대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건 내가 가져선 안 되는 감정이야. 아이는 서둘러 그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던 어머니와 집을 떠나 독립했고 한적한 국립공원에서 공원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공원의 경이로움을 소개하는 일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긴장과 몸과의 거리감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협이 사라진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왜 모든 신체 활동을 즐기지 못하고 끝내야 할 과제로만 여길까? 왜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움츠러들까? 그녀는 마침내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질문들을 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내면에 강인한 힘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힘과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길 원했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 자신의 몸으로 편안하게 있어 본 적이 없는 경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슬픔을 느끼며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 다정함을 베풀 능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의 힘과 갈등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설명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저 지배적인 어머니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구나 라는 깨달음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가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펜싱이요. 그녀는 예전부터 영화 속 검술 장면을 가장 좋아했고 펜싱을 통해 그것을 배워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개인 운동을 할 때면 몸이 너무 뻣뻣해져서 아마 제대로 배우지 못할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감시 아래서 신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뻣뻣함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생존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용성이 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상담사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가치를 찾고 그것에 헌신하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의 제안에서 관점의 전환을 발견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저 지켜보는 것. 그녀는 용기를 내어 펜싱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레슨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몸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느낌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지만 그 노력과 기다림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내면이 얼어붙어 자신의 신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 그렇게 믿도록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내는 소리에
다시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에너지가 이끄는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몸의 소리를 꺼두고 살아오셨나요?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어쩌면 당신은 생존을 위해 몸이 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스위치를 스스로 내려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구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느끼며 이 에너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색을 입히고 우리를 삶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통 내면의 에너지와 쉽게 연결되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 역시 자신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가기에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안전한 관객의 박수갈채 속에서 자신의 몸이 가진 가능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며 내면의 에너지가 이끄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하고 난 후에 신체적으로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면 그 일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희생양이 된 아이의 삶은 다릅니다. 그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내면, 즉 신체적 에너지원과 연결되는 것을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양 자녀 위에 군림하고 지배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자발적인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부모가 요구하는 틀에서 벗어나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이가 자신과의 연결을 잃지 않도록 돕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다릅니다. 그들은 아이의 에너지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하게 내세웁니다. 아이가 자신의 에너지를 표출할 때마다 부모는 날카로운 말이나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과 같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짓밟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신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자신들의 규칙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활기차게 행동하면 버릇없다고 꾸짖고 문제아로 낙인 찍습니다. 결국 희생양 아이는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스스로를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런 부모 밑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포기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 결과 내면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부모가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성인이 된 희생양 생존자들이 자신의 타고난 권리인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회복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안전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억압했던 부모의 규칙에 저항하며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함께 세워질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 꺼두었던 자신의 소리를 켜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곧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시될 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희생양 자녀를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아닌 아이가 무가치한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대하며 아이 역시 그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때 비로소 부모의 심리가 안정되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아이의 판단은 옳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이 버린 무가치함이라는 감정을 담아낼 그릇으로 희생양 자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임무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유리처럼 연약해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과장된 우월감에 복종하지 않을 때마다 무력감과 굴욕감 속으로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합니다. 아이는 이 숨막히는 현실을 배우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아이 자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신체 에너지는 부모의 무가치함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방해하고 부모의 통제에 순순히 따르려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부모와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만약 부모의 심리적 안정이 깨진다면 그 대가를 아이가 아무리 치르더라도 아이는 부모와 공유할 세상을 잃게 됩니다. 이는 아이에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과 같으며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부모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아이 자신의 신체 에너지가 부모의 안녕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희생되어야 할 것이 됩니다. 희생양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표현들을 경계하며 자라납니다. 그런 표현들은 언제나 문제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나쁜 아이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 라는 무서운 연상 공식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렇게 희생양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존재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애가 유난히 강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턱을 치켜들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으며 자신의 지배적 위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그녀는 매우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 어떻게든 이용하려 들었죠. 그녀의 남편, 즉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 열정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매정하게 버려두는 끔찍한 사람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비난에 그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얻는 정신적, 신체적 희열에 집중하는 대신 그 일을 추구할 때마다 아내가 주는 나쁜 감정과 연관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항상 아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딸은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삶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어 했죠. 거실에 있을 때면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살폈고 주변의 다양한 질감을 만지고 느끼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아내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모터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의 불복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과 의지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내면의 모터가 이끄는 대로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탐험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당장 자기 옆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그 말을 무시하자 어머니의 행동은 격해졌습니다. 그녀는 격분하여 아이에게 달려가 팔을 비틀어 잡아채고는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할 땐 들어야지. 이 버릇없는 행동, 더는 못 참아. 알겠어? 아이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즐겁고 활기찬 탐험이 이렇게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순간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뜨거운 낙인이 찍히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고 아이는 분노를 억누르고 울음을 터뜨리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권위가 회복되었다고 느끼고 나서야 공격을 멈췄습니다. 이런 순간이 몇 번 더 반복되자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충동을 따르는 대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몸의 소리를 끈 채 살아가는 희생양 아이의 내면 에너지는 쫓겨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투사라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자신이 품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대신 발견하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느끼면서도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감탄하곤 합니다. 비록 그 아이 자신이 상당한 신체적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며 부모와의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 에너지는 반드시 외부의 다른 대상에게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와 그것을 담고 있는 자신의 일부는 계속 존재하지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희생양 아이는 지속적인 신체적 고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능력을 터득하고 나면 안전해지지만 동시에 내면은 텅 비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는 내면의 에너지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점점 귀찮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체육 시간이나 운동 경기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끝내기만을 바라게 되죠. 자신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걱정도 쉽게 생겨납니다. 작은 상처에도 마치 큰 재앙이 닥친 것처럼 느끼고 자신의 몸이 항상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을 얻기 위해 다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를 자신의 내면 에너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아이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사춘기가 되어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성적 욕망과 끌림 같은 에너지들이죠. 이 에너지들은 희생양 청소년에게 낯설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거리를 두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는 그들을 강력하게 다시 몸과 연결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적, 낭만적 관심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그 에너지를 외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말랐어, 너무 뚱뚱해, 너무 못생겼어 와 같은 생각들은 몸이 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어기제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는 10대가 되어 유아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몸에 엄청난 긴장을 지니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혼자 지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를 가득 채우는 또래들의 활기찬 에너지는 아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몸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치 오래 방치된 낡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우연히 검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크린 속 주인공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몸짓은 아이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의 움직임을 따라하며 잊고 있던 희미한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 가진 힘과 가능성에 대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건 내가 가져선 안 되는 감정이야. 아이는 서둘러 그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던 어머니와 집을 떠나 독립했고 한적한 국립공원에서 공원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공원의 경이로움을 소개하는 일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긴장과 몸과의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협이 사라진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왜 모든 신체 활동을 즐기지 못하고 끝내야 할 과제로만 여길까? 왜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움츠러들까? 그녀는 마침내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질문들을 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내면에 강인한 힘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힘과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길 원했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 자신의 몸으로 편안하게 있어 본 적이 없는 경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슬픔을 느끼며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 다정함을 베풀 능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의 힘과 갈등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설명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저 지배적인 어머니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구나 라는 깨달음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가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펜싱이요. 그녀는 예전부터 영화 속 검술 장면을 가장 좋아했고 펜싱을 통해 그것을 배워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개인 운동을 할 때면 몸이 너무 뻣뻣해져서 아마 제대로 배우지 못할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감시 아래서 신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뻣뻣함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생존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용성이 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상담사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가치를 찾고 그것에 헌신하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의 제안에서 관점의 전환을 발견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저 지켜보는 것. 그녀는 용기를 내어 펜싱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레슨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몸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느낌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지만 그 노력과 기다림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내면이 얼어붙어 자신의 신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 그렇게 믿도록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내는 소리에 다시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고유한 에너지가 이끄는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에 평화와 위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내 몸의 소리를 꺼두고 살아오셨나요?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어쩌면 당신은 생존을 위해 몸이 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스위치를 스스로 내려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잃어버렸던 에너지를 되찾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에너지의 구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느끼며 이 에너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색을 입히고 우리를 삶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통 내면의 에너지와 쉽게 연결되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님 역시 자신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느끼며 살아가기에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합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안전한 관객의 박수갈채 속에서 자신의 몸이 가진 가능성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며 내면의 에너지가 이끄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해 나갑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하고 난 후에 신체적으로 기분 좋은 느낌이 든다면 그 일을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희생양이 된 아이의 삶은 다릅니다. 그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내면, 즉 신체적 에너지원과 연결되는 것을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희생양 자녀 위에 군림하고 지배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자발적인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부모가 요구하는 틀에서 벗어나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며 아이가 자신과의 연결을 잃지 않도록 돕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다릅니다. 그들은 아이의 에너지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더욱 강하게 내세웁니다. 아이가 자신의 에너지를 표출할 때마다 부모는 날카로운 말이나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과 같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것을 짓밟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신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자신들의 규칙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활기차게 행동하면 버릇없다고 꾸짖고 문제아로 낙인 찍습니다. 결국 희생양 아이는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스스로를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런 부모 밑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을 포기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 결과 내면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바로 부모가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성인이 된 희생양 생존자들이 자신의 타고난 권리인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회복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당신을 지지해주는 안전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억압했던 부모의 규칙에 저항하며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이 함께 세워질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 꺼두었던 자신의 소리를 켜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곧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시될 때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희생양 자녀를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아닌 아이가 무가치한 존재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대하며 아이 역시 그에 걸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때 비로소 부모의 심리가 안정되는 것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아이의 판단은 옳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신이 버린 무가치함이라는 감정을 담아낼 그릇으로 희생양 자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임무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은 유리처럼 연약해서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과장된 우월감에 복종하지 않을 때마다 무력감과 굴욕감 속으로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합니다. 아이는 이 숨막히는 현실을 배우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아이 자신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신체 에너지는 부모의 무가치함을 대신 짊어지는 역할을 방해하고 부모의 통제에 순순히 따르려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 결과 모두 부모와의 관계를 위협합니다. 만약 부모의 심리적 안정이 깨진다면 그 대가를 아이가 아무리 치르더라도 아이는 부모와 공유할 세상을 잃게 됩니다. 이는 아이에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과 같으며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의 안위보다 부모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아이 자신의 신체 에너지가 부모의 안녕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희생되어야 할 것이 됩니다. 희생양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표현들을 경계하며 자라납니다. 그런 표현들은 언제나 문제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나는 나쁜 아이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 라는 무서운 연상 공식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렇게 희생양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존재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애가 유난히 강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턱을 치켜들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으며 자신의 지배적 위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그녀는 매우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어 어떻게든 이용하려 들었죠. 그녀의 남편, 즉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그 열정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매정하게 버려두는 끔찍한 사람이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비난에 그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얻는 정신적, 신체적 희열에 집중하는 대신 그 일을 추구할 때마다 아내가 주는 나쁜 감정과 연관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항상 아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딸은 누구보다 의지가 강하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삶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탐험하고 싶어 했죠. 거실에 있을 때면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눈에 띄는 모든 것을 살폈고 주변의 다양한 질감을 만지고 느끼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안에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모터가 달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의 불복종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딸과 의지 싸움을 하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내면의 모터가 이끄는 대로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탐험하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당장 자기 옆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그 말을 무시하자 어머니의 행동은 격해졌습니다. 그녀는 격분하여 아이에게 달려가 팔을 비틀어 잡아채고는 얼굴을 바싹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말할 땐 들어야지. 이 버릇없는 행동, 더는 못 참아. 알겠어? 아이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즐겁고 활기찬 탐험이 이렇게 방해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그 순간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의 뜨거운 낙인이 찍히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고 아이는 분노를 억누르고 울음을 터뜨리며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권위가 회복되었다고 느끼고 나서야 공격을 멈췄습니다. 이런 순간이 몇 번 더 반복되자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충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충동을 따르는 대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몸의 소리를 끈 채 살아가는 희생양 아이의 내면 에너지는 쫓겨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투사라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자신이 품기에는 너무 위험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대신 발견하려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고 느끼면서도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감탄하곤 합니다. 비록 그 아이 자신이 상당한 신체적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며 부모와의 관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 에너지는 반드시 외부의 다른 대상에게서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에너지와 그것을 담고 있는 자신의 일부는 계속 존재하지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희생양 아이는 지속적인 신체적 고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는 능력을 터득하고 나면 안전해지지만 동시에 내면은 텅 비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는 내면의 에너지가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다른 사람에게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점점 귀찮은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체육 시간이나 운동 경기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끝내기만을 바라게 되죠. 자신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걱정도 쉽게 생겨납니다. 작은 상처에도 마치 큰 재앙이 닥친 것처럼 느끼고 자신의 몸이 항상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을 얻기 위해 다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아이를 자신의 내면 에너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고 아이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사춘기가 되어 신체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성적 욕망과 끌림 같은 에너지들이죠. 이 에너지들은 희생양 청소년에게 낯설고 심지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거리를 두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는 그들을 강력하게 다시 몸과 연결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적, 낭만적 관심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며 그 에너지를 외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말랐어, 너무 뚱뚱해, 너무 못생겼어 와 같은 생각들은 몸이 내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어기제가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이는 10대가 되어 유아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몸에 엄청난 긴장을 지니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혼자 지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복도를 가득 채우는 또래들의 활기찬 에너지는 아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몸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치 오래 방치된 낡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우연히 검술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크린 속 주인공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몸짓은 아이의 넋을 빼놓았습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주인공의 움직임을 따라하며 잊고 있던 희미한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 가진 힘과 가능성에 대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죄책감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건 내가 가져선 안 되는 감정이야. 아이는 서둘러 그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던 어머니와 집을 떠나 독립했고 한적한 국립공원에서 공원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에게 공원의 경이로움을 소개하는 일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긴장과 몸과의 거리감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는 그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이협이 사라진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왜 모든 신체 활동을 즐기지 못하고 끝내야 할 과제로만 여길까? 왜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움츠러들까? 그녀는 마침내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질문들을 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내면에 강인한 힘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그 힘과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길 원했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항상 감시당하는 느낌, 자신의 몸으로 편안하게 있어 본 적이 없는 경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사는 슬픔을 느끼며 그녀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줄 다정함을 베풀 능력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의 힘과 갈등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설명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저 지배적인 어머니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구나 라는 깨달음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상담사는 그녀가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나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펜싱이요. 그녀는 예전부터 영화 속 검술 장면을 가장 좋아했고 펜싱을 통해 그것을 배워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는 개인 운동을 할 때면 몸이 너무 뻣뻣해져서 아마 제대로 배우지 못할 거예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담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감시 아래서 신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뻣뻣함은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생존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용성이 다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상담사는 새로운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가치를 찾고 그것에 헌신하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담사의 제안에서 관점의 전환을 발견했습니다. 감정 때문에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행동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그저 지켜보는 것. 그녀는 용기를 내어 펜싱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그 느낌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레슨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몸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느낌을 완전히 되찾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지만
그 노력과 기다림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내면이 얼어붙어 자신의 신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부족하거나 사랑받을 자격